지난 9월에 그 베이징에서 열렸던 이제 전승전 열병식 이후에 잠적설까지 돌았었던 그 북한 김주애가 다시 공식 석상에 재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북한 공군 기념행사에 등장을 한 건데, 자, 조선중앙TV가요 이 장면들을 엮어서 무려 42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영쪽 인민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차량 행렬이 들어서고요. 차량 행렬이 들어서면서 가죽 코트 입은 김정은, 딸 김주애, 둘이 옷이 비슷합니다. 이제 나란히 내리고요. 보면은 이제 3개월 전보다는 김주애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키도 좀 엇비슷해 보이고요. 자, 저렇게 혼자 선글라스를 끼고 시종에 간 무표정을 짓고요. 게다가 장교들 경례까지 혼자서 받는 장면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영수 선생님, 과거에는 이제 아버지 뒤에 그냥 종종 따라다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아버지보다 앞에서 단독으로 사열까지 받아요. 그렇죠. 3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뭔가 또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북한의 카메라가 주애를 이제 중심에 놓고 찍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옆으로 좀 비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군 사열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나가서 한다? 이거는 과거 같으면 좀 상상하기 힘든 거죠.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하면서 후계 수업을 받을 때 처음엔 뒤에서 지켜보다가 나란히 섰다가 나중엔 본인이 가서 뭔가를 직접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패턴을 지금 따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 들고, 특히 이제 상징적인 거는 김정은이 현장에서 뭐 음료를 마시거나 이러면 컵에까지 다 국무위원장을 상징하는 황금색 엠블럼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는 김정은만이 마시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김주애도 국무위원장 엠블럼이 있는 컵을 앞에 놓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굳혀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옷만 가지고서로 세트로 입은 게 아니라 이제 컵까지 세트로 쓴다. 그렇죠. 그리고 저 아버지 앞에서 선글라스를 저렇게 끼고 딱 폼을 잡는 거는 아버지가 뭔 인정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자리가 공군 창설 80주년이에요. 이것도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 이제 딸 주애를 공개 석상에 이렇게 좀 내보내고 싶을 때 뭔가 좀 주목받는 포인트를 노리는 것 같은데, 주로 북한군에서 어떤 첨단 전력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3년 전에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등장할 때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장이었고요. 과거에도 공군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저런 비슷한 모습으로 선글라스로 시범 비행을 봤는데, 이번에는 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무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아마 이게 후계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고, 과거에도 사실은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 위원장한테 뭔가를 이렇게 후계 교육을 시킬 때, 이게 이제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때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데요. 1952년 6월에 6.25 전쟁 때죠. 러시아, 소련이 북한에 저 미그 15기 최신 전투기를 당시로서는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오른쪽에 김일성 그리고 왼쪽에 저 어린 김정일이 지금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거를 저 시점에 등장시켰다는 거는 김정은이 이제 어린 딸 김주애에게 뭔가 후계 수업을 시키는 이런 서사가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까지 얘기를 해봤으면 여기 못지않게 주목받았던 게 그때 무기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 공군 행사를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동선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게 짰더라고요. 이상해요? 뭐 앞서서 뭐 헌화하는 장면도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에 보면 이제 북한군의 그래도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게 다 1980년대 들어온 전투기들입니다. 그래서 Su-25 공격기, 뭐 미그 29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뒤쪽에는 뭐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네. 보통 이제 공군에서는 항공통제기라는 걸 하는데 이제 PSI 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없었죠. 지금 영상으로 나오지만 이번에 그 일류신 76 수송기를 개조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행해서 이 원산 갈마에 내리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북한이 뭐 우리가 이제 약간 가짜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글로벌 호크의 북한판 이런 모델이라든가 뭐 리퍼의 뭐 북한판 모델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약간 글로벌 호크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해요. 예, 모양새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물론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이번에 나왔던 게 북한판 타우러스 네. 이거였어요. 네. 독일하고 스웨덴이 합작으로 생산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이거죠. 예. 저기 지금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거리가 500km니까 한반도 남측, 휴전선 남측에서 쏘면 북한 지역 전 지역이 이제 관할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차 범위가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적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또 철근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서 초저고도로 날아가 가지고 네. 은밀하게 뭐 기어가듯이 가서 타격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북한에게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거였는데 저 타우러스를 이제 북한이 갖게 된다. 예, 예. 자체적으로 저렇게 자기네식의 어떤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했다. 이게 좀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영조 세터장님이 놀라실 정도면은 이게 북한이 만약 진짜 타우러스 미사일이라서 이걸 발사하면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외형상으로도 지금 앞서 영상에 나왔지만 굉장히 이제 저피탐 설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텔스 설계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타우러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낮은 고도로 이렇게 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중요한 방공망을 우회해서 타격할 수도 있어요. 우회해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불시에 기습을 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저 앞에 잘 보시면 뭐 동그랗게 카메라 같은 게 좀 달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타우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기 전에 중요한 뭐 표적에 그런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이미지랑 카메라가 본 거를 합치해서 그걸 이제 때리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만약 진짜로 그런 기술들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오차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10층 건물에 몇 층에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몇 층에 몇 번째 유리를 때려라 그런 것까지도 사실 가능하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정밀 타격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주요 시설, 예. 뭐 그다음에 미군의 평택이라든지 오산 미군기지도 그야말로 쪽집게식으로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인 무기인 이제 타우러스를 사실 우리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실사격 훈련도 거쳤는데 영상 하나 볼까요? 그 위력을 가늠해 볼게요. 자, 저렇게 이제 전투기가 날아오르죠. 이제 저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전투기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저렇게 떨구면은요. 저거에 이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관역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저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조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괴력만 봐도 굉장한데 우리도 일단 이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고 정밀하게 저렇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저 시험 발사를 여러 번 하지는 못합니다. 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형 타우러스인 천룡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31년까지 우리가 모두 한 200발을 갖게 됩니다. 타우러스하고 비슷하게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고요. 최대 또 출력을 담게 되면 한 800km까지 그렇군요. 사거리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이게 공군의 2029년쯤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 네. 우리가 대북 정밀 타격 능력 이런 부분을 이제 확고하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이 타우러스 얘기까지 해봤는데 다시 북한판 타우러스 얘기 잠깐 해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당연히 경계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김대영 위원님 우리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
이거 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판 타우러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타우러스 미사일 잘 보시면요. 네. 미사일 양 옆에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매끈한데요? 네, 매끈하죠. 그리고 타우러스보다 이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 원래 그 타우러스보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뭉툭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미사일들을 이제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번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엔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활공형 유도무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활공형 지금 모듈러 폭탄 저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엔진이 없고 대신에 이제 높은 고도에서 떨구면 네. 목표물까지 일종의 이제 글라이더처럼 날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이제 SU-25라는 북한 공군의 그나마 최첨단 네. 공격기에 이걸 장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저게 지금 아직 시험 발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이렇게 쓰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 비슷한 활공형 유도무기가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게이소라는 아. 이 활공형 유도무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 아직 시험 발사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F-35 전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높은 곳에 떨군 다음에 이 날개를 펼쳐서 활공을 해서 목표물에 떨어지는.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 우리 앞서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한 500km 이상 되는데 요건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5분의 1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좀 더 북한의 개발 현황을 지켜봐야 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활공형 모듈러 폭탄 이거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렇죠. 사거리도 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고 이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성능이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는 좀 과장됐거나 이게 짝퉁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짜, 네, 가짜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한 게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그 실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추적을 좀 해보기 위해서 북한에서 아니 군수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김미소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 공장에서 이제 무기 만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 하신 겁니까? 저는 방사포 만드는 곳에서 그 기본 부품들을 검수하는 검수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방사포라고 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걸까요? 240mm 그 북한에는 군수 공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청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군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거의 근 10년간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어떤 계기로 취직하셔가지고 언제 얼마나 일하셨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 대대로 다 군수공장 체질이어가지고 저희 가족 모두가 군수공장에서 예. 근무를 했었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기본 미사일의 그 포탄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제조하시고 하시는 공정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북한의 지금 신무기들이 대부분 네네. 뭐 이제 가짜이거나 무기 성능이 좀 떨어진다 검증을 해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은 매번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의 기술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자랑하는데 현장에서 본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품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원자재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원자재가 거의 국산보다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작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3000도라는 그런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깡을 온도를 달려서 120mm를 프레스로 눌러야 되는데 24시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을 하다가도 중단이 되는 불량품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무게하는 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만들어진 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량품이 좀 많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찍어내는 게 제대로 나올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검수부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줄자가 있어요. 그 밑에 자가 있는데 그 미터자를 기본 이런 그
사람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센치를 미리를 다 재는데 네. 요게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0.3mm라든가 0.5mm 이런 식으로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 오차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이제 좀 합격품으로 저희가 반출을 시킵니다. 그러게 되면 그 다음 공정에 넘어가서도 또 그러한 그런 오차 범위는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합격품보다는 완제품보다는 불완제품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공정에 가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300개가 수출이 돼서 이렇게 공정으로 넘어가지만 마지막 조립에 들어가서는 과연 몇 개가 정품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그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네. 아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산 구조가 어때요, 김대웅 의원? 우리나라는 사실 좀 차이가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검수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군에 배치되기 전에 뭐 기품원이나 이런 데서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있고 그런 높은 품질 때문에 사실 K방산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도 네. 가성비가 좋고 품질도 좋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가짜이거나 또 성능이 과장됐다 이런 의혹을 받는 북한의 무기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도 위조 KN-23이 나왔는데 이거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24년 11월에 열렸던 무장 장비 전시회 현장인데요. 자, 김정은이 이제 앉아 있는데 무대 중앙에 세워진 저 동그라미가 이제 KN-23입니다. 이게 전술핵을 탑재가 가능한 위력적인 무기로 이제 북한이 전면에 내세운 건데 이게 김대웅 의원님 보시기에 성능이 좀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돼서 러시아가 이 KN-23을 많은 양을 사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많이 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이 정보 부서에서 이제 분석한 걸 보면 많은 양이 제대로 명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파괴력은 엄청난 걸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북한 군수 공장의 현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렇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해 쓴다거나 바꿔서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도 보시면 이 날개가 달려 있죠. 네. 이 날개를 구동시키는 것들을 북한이 생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산 자동차에 쓰이는 그런 부품들을 갖다가 이 날개 조종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 하겠죠. 이 미사일이라는 네. 마하 뭐 5 이상으로 날아가는데 그런 문제도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신뢰성 부분, 특히 이제 명중률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평가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핵무기를 네. 정말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엉뚱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 진짜요? 어쩌면 안 네. 터질 수도 있죠. 아, 김민수 씨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거리세요. 동일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가 근무를 할 때에도 네. 오차 범위를 서로가 눈 감아주고 하는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처럼 뭐 메틸 알코올이 몇 프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게 되면 네. 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넣고? 네, 조금 이제처럼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10%가 첨가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 8%만 첨가를 해서 만든다던가 라는 상황들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까 잠깐 공감이 얘기하셨던 갑니다. 거는 부품도 막 갈아 낀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이제처럼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성진 제강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또 받아서 쓰고 네. 자체 내에서 생산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깡이라는 게 여러 곳에서 옵니다. 특히 미사일 들어가거나 포탄 깡은 일반 깡이 아니고 특수 깡입니다. 근데 그런 특수 깡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는 네. 그냥 이제처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빨리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품보다는 말 그대로 짝퉁이 이제처럼 도입이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현실적인 것보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렇게 부품 교체해서 몰래 이제 갈아치기 하는 거를 김정은은 모릅니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김일성과 김정일 등 3부자들이 다 공장을 현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김정일이 왔을 당시에도 앞에서 현 실물로 보여주는 거는 제 정품으로 이제처럼 오차 범위 내에 딱딱 들어가는 정품을 이제처럼 보여주고 제일 잘 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라고 생산량을 보여줄 때는 이제처럼
잘못된 부품도 쌓아놓고 눈으로 그냥 볼 수만 있게끔 해놨던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부분들은 북한에서 현실판에서 정확하게 있는 일들이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무기가 이게 성능이 또 과장됐다 이런 의혹이 러우 전쟁 전장에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한 탱크인데요. 폭발로 인해서 형체가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요. 북한제 저품질 탄약이 포신, 그러니까 이 포신 앞에 있는 그 포신에서 내부에서 이게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탄약이 불량이어서 이게 포신 내부에서 터지면서 탱크까지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 무기들이 저렇게 불량률이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제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고 네. 저희가 또 어느 정도까지는 할당량을 뭐 년마다 분기마다 딱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맞추게 되면 위에서부터 제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 감고 아웅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완품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빗나가는 거. 그리고 저 포탄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 이렇게 기름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할 때 그래요. 조금만 보관을 잘못해도 녹이 슬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범위도 제대로 공정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탄약 상자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네. 이게 사람이 어쨌든 KN-24 이렇게 거대한 미사일 이거를 손으로 다 만든다는 네.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 사실 공장에서 좀 사고도 비일비재할 것 같거든요. 네, 많습니다. 저희 중가운데에 포신, 포날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별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기계들이 움직이다가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사람이 인력으로 합니다. 이게 높이 쌓아놨던 철강이 무너지면서 다리가 끼어진 그런 인명사고도 있었고 와일에다가 걸어서 이동을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네. 와일이 빗나가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처럼 사망하시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N-23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영웅도 위조, 김근홍 영웅함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또 왜 가짜 의혹에 휩싸인 거죠?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 영상으로 나오고 네. 있지만 이 김정은이 그야말로 자랑하는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전술핵 잠수함. 예,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뉴스에서 이게 항해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배는 만들었는데 네. 아직 한 번도 항해를 했다라는 소식을 북한에서 내보내질 않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잘 보면 약간 잠수함 모형도 네. 기형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저렇게 안 만드는데 네. 잘 보시면 기존에 있던 잠수함을 개조해서 이 SLBM을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시기에도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놨지만 정작 지금 항해는 했다는 소식은 없는 정말 이상한 잠수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저렇게 자랑스럽게 진수식을 했으면 우리 이거 잘 뜨고 있다. 어딘가에서 보도를 했을 텐데. 근데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자, 김군옥 이 이름이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무용담 자체도 이것도 좀 허구라면서요. 그렇죠.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해군력은 사실 전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미 또 유엔군의 해군력에 꼼짝 못하고 당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만회할 신화가 좀 필요했던 거죠. 영웅 신화가. 거기서 나온 게 사진에 보이는 김군옥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중순양함, 네. 북한에서 뭐 발티모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티모어를 격침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뭐 어뢰정 이런 걸 가지고. 네. 그래서 김군옥은 사실 90년대까지도 살아가지고 공화국 영웅으로 네. 저렇게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이랬는데 그 이름을 따서 북한이 또 그 잠수함 이름까지 붙이고 이랬는데 네. 실제로 알아보니까 북한 그 침몰시켰다는 볼티모어는 1946년에 이미 퇴역을 한 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는 투입이 될 수 없는 배인데 북한은 아마 그 당시에 6.25 전쟁 때의 기록, 그 이전의 기록을 가지고 그냥 볼티모어가 한국전에 참전한 것처럼 해서 자기네들이 격침시킨 걸로 이렇게 거짓 신화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들통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뭐 존재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볼티모어호와 관련된 영웅담 자체가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100% 그런 조작이죠. 네. 배 자체가 없었으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전쟁 영웅까지 만들어서 체제 선전에 활용을 하는 건데 네. 자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무기 들통나고 뭐 영웅 들통나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군수공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입단속철저할 것 같은데요. 군수공장은 처음 입문할 때부터 서약서라는 걸 쓰고도 서약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비밀이자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엄수가 첫째도 둘째도 엄청 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공정마다 각자 출입증이 다 따로따로 개별로 다 되어 있고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이 업무에 투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처럼 그 발급받은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 출입증이 없을 경우는 출입을 그날 첫날 출근은 했어도 네. 그 현장에는 투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비밀 누설이라던가 이거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잠수함 받고 미사일 받다면요. 이번에는 어떤 게 의혹에 휩싸일까요? 사진도 위조한다. 샛별 구형인데 이것도 사진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샛별 구형이 이제 미국이 만든 MQ-9 리퍼를 카피한 북한판 리퍼라고 부르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세 대가 날아가는 걸로 사진이 보여요. 그렇네요. 사진은 그래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 80주년 행사에도 네. 2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2대밖에 안 나왔어요. 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북한판 글로벌 호크도 지금 보면 이번 행사에도 딱 한 대만 나왔어요. 근데 이 북한의 여러 매체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저렇게 사진을 포토샵을 통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 옆에다 그렇죠. 복사 붙여놓겠다? 예, 그래서 원근감을 좀 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 지금 여긴 또 한 대만 보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부러 좀 과장되게 그리고 이제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북한 지금 군수공장의 현실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도 저거는 2대밖에 못 나왔고 그다음에 북한판 글로벌 호크도 달랑 한 대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체제 선전의 목적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군수공장 출신 이제 탈북민을 저희 모셨으니까 네. 지금까지 쭉 본 건 이제 김정은이 공개한 무기들이 뭐 가짜이거나 아니면 과장됐거나 이런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쭉 보시고 어떠셨어요? 선전선동용을 위해서 이제처럼 가짜도 진짜로 모방할 수 있는 게 북한이 현실이었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처럼 오차범위 안에서 이거는 눈 감아서 제가 다음 표로 넘겼고 그 다음 표에 넘어가서 정말 완성된 포탄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정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대외 선전선동용으로 보여주기식은 여전하구나라는 게 북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도 이제 북한제 무기들이 아무리 뭐 성능이 과장되고 조작됐다 그래도 김대영 의원, 우리가 이걸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이 이제 대량의 무기들을 러시아에 수출했고 실제 이제 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오히려 북한도 지금보다 오히려 좋은 성능의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군수공장 현실 봤지만 그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받쳐줄까? 요거는 좀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과장된 군사력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